8, 7, 6, 5.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국제 어떤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적 영역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그것도 전적으로 공적 부문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도 일정한 어떤 보완적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이번 사업은 바로 이제 그 민간 영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분명히 어떤 개선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보다 어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를 반영해갖고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좀 더 확장적인 사업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고 외부 이제 자활센터 통해서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인연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부채 상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부채 상담을 중심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오히려 그 대상자들, 저를 만났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내년에도 부채 상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거든요. 이제 실제 이런 문제를 여러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시에서 민간하고 결합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계속 따로 놀 때 이제 서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 공유회를 민간하고 경기도로 한정하지 않고 부천시 부천시의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랑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왔고 내년에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즐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저는 사단법인 일가사랑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권영민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금융소외계층 종합지원사업을 이제 1년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유롭게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또 이 사업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또 저희가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내년 전해년 또 사업들이 계속 있으면 또 발전적인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따가 이제 다 상담사 선생님들 발표 다 마치시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사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단법인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조병순 이사님 잠깐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고 해야 되나요? 먼저 금융소외계층 종합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스승이 졸업식 때 3명의 제자에게 문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졸업식 문제. 엽전 한 입을 주면서 이 방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는 엽전 한 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새 깃털 채웠는데 한참 부족하게 채웠어요. 두 번째 제자는 그것을 보고 엽전 한 입을 들고 가서 많은 집을 사다가 방을 채웠는데 한참 부족해요. 그런데 세 번째 제자가 엽전 한 입을 들고 가서 말랑 작은 초를 한 장 사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초를 들고 그 교실로 들어가서 방에 불을 켰는데 어두운 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빛으로 가득 탔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제자는 아주 우선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는데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암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빛으로 갈 것인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로부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삶의 요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주환 리셋나이트 대표님은 전직 한국은행에 계시다가 지금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간에 가끔 모든 노하우를 다 털어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주 선생님, 그다음에 손정민 선생님, 그다음에 정민영 대표님은 임주환 대표님과 같은 회사에서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네 분 선생님과 그다음에 사회를 보시는 우리 권영민 일과 사람의 사무국장, 우리 박수민 상임 이사님께서 이 사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밭은 저희 일과 사람 사단법인에서 만들고 아까 말한 양초를 구할 수 있는 돈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과 사람에서 기부금을 내주신 여러 기부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부 매칭 펀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촛불을 켜주신 분들은 누구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셨는데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논의하고 길을 찾았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략 6개월 동안에 14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70여 분이 부천 희망재단에서 그분 나오셨는데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아마 솔루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천 희망재단이라든가 일과 사람의 이런 비즈로부터 탈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밝은 세상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성과 공유에 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융소외계층 종합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 경과 보고, 사업 개요 활동 보고, 사업 참여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경과 보고입니다. 저희가 2019년 5월 11일 날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사업 제안서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선정이 되어서 2019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자라고 해서 금융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진행한 거고요. 19년 5월부터 12월 15일까지 이제 참여자 모집과 홍보 활동이 진행됐고 또 재무 상담과 복지 상담, 심리 코칭 상담까지 해서 상담이 12월 15일까지 사실은 이번 주에도 지금 상담이 계속 진행을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셔서 그거를 중지를 할 수 없어서 저 상담 선생님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이거에 또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도 상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일 날에 우리가 금융소외계층 종합지원사 관계기관 협약식을 요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하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재무 관리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지역 자활센터 중심으로 해서 4번 실시했고 총 실시 인원은 159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15일까지 또 그 중에서 채권 추심이나 채권 추심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7분 선정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성내 오울마당에서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과정이었고요.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면 가구당 지금 부채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7,431만원,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 부채율이 2위래요. 그래서 비은행 대출이 높아지고 사채라든지 아니면 이금융권 이상의 어떤 그런 돈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고,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해서 금융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부채가 증가되고 가계 악순환이 오게 돼서 결국은 가족의 해체라든지 가게가 파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업이 진행되어 거고요. 문제점이 오는 것은 IMF 지나면서 신용카드라든지 카드론 이런 부분들에서 과다하게 신용카드도 쉽게 발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계 대출 부분이 증대하게 되고, 또 IMF 지나면서 실직이나 자영업이 증대한 반면에 또 폐업이나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진이나 매수 위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돌봐줘서 그분들이 좀 자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이라든지 신용회복을 지금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부채 탕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부천도 지금 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올 3월달에 이제 개소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채권 추심이나 재무 상담이나 복지 상담까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진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나 자활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의 한계 부분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지리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이분들은 뭔가 가정적인, 구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축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채권 추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개인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부채라든지 가계의 어떤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부분을 알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데 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실직자, 사업 파산자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가중한 채무 부담이나 절망에서 좀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금융교육과 채무 분석을 통해 금융 소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방식을 바꾸고 가계 채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데 좀 역점을 두고, 또 전문 재무 상담과 사회복지, 심리 코칭 상담, 생애 설계 등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의 컨설팅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취업 및 창업 연계를 통해서 금융 소외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실업자, 폐업자, 가다채무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기초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신용 및 채무 관리에 대한 대상별 맞춤 교육과 상담, 채무 조정을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이 들어갔고요. 종합 상담과 사업 관리를 실시하고 희망자에 따라 취업이나 창업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알선하고 유지해 주려고 했고요. 신용 교육과 대시민 홍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 및 재무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좀 사회적인 문제화 시켜서 이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상담 및 분석, 재무 관리 교육, 재무 컨설팅 이렇게 됐고요. 상담 부서는 저희 최초가 120명 제가 잡았는데 한 140명 가까이 실적이 이루어졌고요. 재무 관리 교육은 40명 예정했는데 저희가 MOU를 맺은 기관들도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한 140명 이상 이제 150명 가까이 이제 교육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채권 추심 지원은 돈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채권 추심이 이분들한테 오니까 이분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채권 추심에 대한 지원과 좀 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 사업 관리는 컨설팅이나 재무 관리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잘 이행을 하는지 또 잘 실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심리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좀 내적으로 안정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나오고요. 사업 성과 공유회는 오늘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비, 기초 상담, 재무 분석, 재무 관리 교육 앞에 내용하고 똑같고 이제 기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일정 내용입니다. 컨설팅 지원, 채권 조정, 채권 추신 지원, 사업 관리, 사업 성과 공유회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2월 18일 날 저희가 사업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아마 12월 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아마 상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지역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이 사업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상담 선생님들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활동 보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이게 사진 영상에서 보신 그 내용이 그 주로 들어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약식이었고요. 지역 내에 있는 저희 이 사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여자 모집 활동을 12월 15일까지 5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희 현수막, 프랭카드, 포스터 해서 계속해서 공부 활동을 했고요. 재무상담은 주 1회 내지 2회를 실시해서 총 참여자가 138명, 내방 상담이 106명, 저희 상담자 선생님이 현지에 가서 상담한 부분이 32명에서 138명에서 재무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기초 재무상담, 심층 재무 분석이 이루어졌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관한 그런 지원들까지 여기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지 상담은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복지 상담 같으면 우리가 흔히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 복지가 이렇게 많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 행정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행정기관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거기 가기 싫다고 힘들어한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복지 상담 연계해서 이루어졌고요. 사회복지정보 제공하고 신청 지원까지 포함해서 복지 상담 이루어졌고요. 심리 코칭 상담은 복지 상담이나 재무 상담이 다 끝난 다음에 좀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심리적으로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심리 코칭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무 컨설팅과 채권 추심 지원은 가다 채무자 중심으로 해서 재무 분석하고 개인 회생 파산 지원 위주로 해서 채권 추심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재무 교육은 부천남은 원리, 작은 다리, 소사 지역에서 160명 가까이 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례관리회의는 저희가 영양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달 상담이 끝나
끝나면 그분들의 문제가 뭔지 또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언지에 대해서 한 달에 뭐 한 번 이상은 하려고 했는데 한 3번 정도 실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장 어려운 가정, 우선 지원 가정을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해서 저희 구천에 있는 구천희망재단,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신데요. 구천희망재단 2019 크리스마스 기적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4가정이 선정이 돼서 생계 가정에 뭐 100만원, 100만원, 또 교육 50만원, 또 일반 생활비에서 50만원에서 총 300만원 이렇게 받아서 당장 정말 이분들은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를 할 수 없는 분도 있고 월세를 못 내서 곧장 당장 쫓겨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또 희망재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죠? 지역사회에 선정했네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에서 4가정이 선정되어 주거비 지원,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서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해서 우리 상담해 주신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뭔가 필요한지 지역사회 자원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사회 홍보활동, 저희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12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홍보 현수막이나 홍보 유인물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참여한 현황을 보면 기초 재무상담이 98명, 재무컨설팅이 20명, 채권 주심 지원이 7분, 복지상담이 11분, 심리상담 2분 해서 합계 138분이 저희가 상담을 했고요. 상담 횟수로는 여기에 한 분이 2번, 3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횟수까지 포함하면 172건의 상담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담사 사업에 대한 주요 경과 보고를 이루어졌고요. 다음은 저희 주 상담 책임이셨던 임재환 대표님 모시고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상담을 맡았던 임주환 리셀라이프 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빚이 거치로부터 탈출하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가 어땠는가가 제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은 사실은 이게 제 본문에 굉장히 자료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총 한 23페이지 정도. 상세한 내용은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일단 전체적인 걸 약간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의의와 이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추진 방식에 관한 설명. 두 번째로는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반 현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경제적, 재무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왔는가 이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꾸며놓고 보니까 물론 아직 좀 진행 중인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꾸며놓고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사업이 잘 되려면 이런 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업의 의의와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방금 전에 권현민 사무국장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번 유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 정도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한 20년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마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저성장률가 이제 자리 잡았어요. 지금. 올해도 이제 성장률이 2%가 되는지 아닌지 그러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개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취업비가 사라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착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가 더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데 구조조정이 산업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람을 드시는 방향입니다. 무조건. 고생산성, 생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은 무조건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누구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느냐. 저생산성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던 노동력이
일자리는 전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트렌드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기본적인 생활비는 써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사회의 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하나 더 여기다 불을 질러놓은 게 뭐냐면 확장적인 통화정책 규제예요. 저도 한국은행 출신이긴 합니다만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저금리 기조를 우리가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생겨났고요. 과잉 유동성이 생겨나니까 금융기관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든 이제 채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한계에 막히게 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이 결국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싸는 큰 두 가지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성장 기조, 그다음에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그럼 내년부터 바뀔 것이냐? 제 눈으로 봐서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든다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점차 그만큼 이제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소외계층이 또 누구냐를 갖다 정의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어쨌든 정상적인 가격으로 도저히 내가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금융소외계층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할 텐데, 거기다 보면 기존의 과다채무자, 저소득자, 저신용자, 실직자, 파산자,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상품이라는 걸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민금융상품조차도 아예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서민 금융소외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 두 가지 시도를 한 거죠. 하나는 이제 재무상담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갖고 1번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뭐 부채 조정을 해서든지 아니면 무슨 서민금융자금을 공급해서든지 어쨌든 부채 부담을 좀 완화를 지원해 주자. 근데 부채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갖다가 싼 금리의 부채를 바꿔줍니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일단 당장 숨통이 튀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부채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 부채 그대로입니다. 그 상태가 놔두면 결국 상태는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든지 간에 결국 금융에 관한 인식, 소비에 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이것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부채 부담도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금융생활, 소비생활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걸 통해 갖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금융생활 기반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저희가 추구했던 사업의 기본적인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은 금융 쪽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재무 상담을 했고요. 기초 재무 상담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무 코스 선택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채무 조정 지원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했습니다. 일단 뭐 기초 재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솔루션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라고 저희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갖고 코스팅과 이제 채무 조정 지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두 가지는 뭐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쪽을 좀 더 중심으로 두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가는 건데,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라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주면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훈련시킨다는 게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내주고 점검하고 정렬직을 하고 새로운 과제 또 내주고 또 수정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재무조정 지원은 상당히 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한가하게 무슨 몇 주일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솔루션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줍시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조치로 들어간다는 거죠. 당장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은 당신이 쓸 수 있는 어떤 지원 형태가 뭐가 있고 지원 방식이 뭐가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걸 쓸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이런 게 세 개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사업의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복지 심리, 그다음에 생애설계 상담, 취업 창업 연계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인 사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것도 많이 주목이 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기초재무 상담은 1대1 상담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1대1 상담을 원칙으로 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양식을 가지고 양식에 의거한 상담을 진행했고요. 이걸 통해 어쨌든 이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향후 방향을 이제 설정해준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초 재무 상담에서 했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재무 컨설팅은 일단 거기서 재무 컨설팅을 받으러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1대1 상담이긴 한데 이건 이제 원래 기초 재무 상담하고 별개죠. 독립적인 장소, 독립적인 시간에서 다시 똑같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거고, 시간은 뭐 대개 뭐 똑같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과정에서는 뭔가 계속 과제를 주고 이행하고 점검하고 새로 수정하고 또 이행하도록 하고 점검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 갖고 몸에 체화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일단 내 상황을 보자. 소득 지출 파악해보고 자산 부채 파악해본 다음에 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입니까? 예상을 세워야 되고 목표죠.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생각을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채무 조정료는 일단 지급불능 상태 들어간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어쨌든 아무리 뭐 생활을 개선하고 하더라도 당장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가 직접 이 사람을 대학과 함께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방문한다든가 그런 방식에서 이제 문제를 처리하고요. 크게 보게 되면 사실 제도 자체가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채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이냐 이자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냐에 따라 또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져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결국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실무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절차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하세요 쪽으로 많이 갖고 나머지 변호사의 파선은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도 하고요. 웬만한 사람은 요구만 들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직접 함께 다니면서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재무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왜 생기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부채 상황이 있는지 한번 인식을 해보자. 그걸 통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부채 해결 방법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당장에도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소비금융 상품을 어떤 걸 이용해갖고 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금이라든가 불법 습관 같은 데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원칙으로 했고 요거는 하나 중요했던 것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희망제를 모아가지고 상담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했겠다는 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현황과 재무 상태인데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통계적인 숫자만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어넣습니다. 숫자는 조금 이제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더 업데이트되어 있고, 이건 업데이트 되기 전자료입니다. 어쨌든 숫자로 120명이냐 140명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냥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개 이제 한 14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회생하든지 파산해야되는지 뭔가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7명, 그 다음에 그분을 포함해갖고 어떤 재무 컨설팅을 통해서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이제 복지 심리 상담이 12명 정도 됐고요. 사실은 이 전체 인원 대비해서 저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약간 높은 편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했던 사업에서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상담 시설이라는 게 상담소를 차려놓고 나한테 찾아오세요 하는 방식이에요. 5만원 내가 상담해주고 아무 말 말고
저희는 이번에 했던 방식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을 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자활센터였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했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 날짜는 뭐 딱 별도로 잡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중요했던 거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 3대 1 정도 4명 중에 1명 정도에 대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업의 특징이자 의미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희 찾아왔던 분들을 한번 좀 어떤 분들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아니고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어떤 중간에 이제 뭐 정리를 해갖고 이제 만든 자료였는데요. 일단 1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 사람, 보고서가 작성 중이지 않은 사람, 작성이 끝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도 맞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어디 가나 상담은 대부분 비슷해요. 남자들은 상담을 받는 걸 별로 꺼려하죠. 보통 여성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신다는 게 특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연령대가 보면 50, 60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5, 60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곡선이 50대 초반이 정점이에요. 그래서 쭉 하강 곡선으로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연령대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걸 좀 지나신 분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연령대의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바로 어떤 상담 신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그 연령대라고 하면 바로 이분들이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결혼 상태 보면 1인 가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혼도 있고 뭐 있긴 합니다만 미혼이든 비혼이든 이혼이든 별거든 사별이든 어쨌든 간에 1인 가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한 60% 정도 있어요.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해 보면 5, 60대이면서 동시에 1인 가구에 속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1인 가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왔던 분은 이미 사실 상당분이 복지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하나 넘어가면 이미 기초수급자이나 차상계층이나 또는 무슨 한부모, 장애인 등등이 이미 복지 대상으로 있었던 분들이 역시 뭐 사실 그분들 시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상당히 응했고, 다음에 주거 형태로 보게 되면은 뭐 자가 소유자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한 80% 정도는 전세, 전월세, 월세 이런 식, 또 기타는 내게 이제 시설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금융소외계층이라는 게 어디에서 많이 금융소외계층이라는 분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느 계층에 주목해야 되는지가 뭐 이런 인구적인 특성을 보면 쉽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언제 어떤 뭐 소득, 부채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득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고소득자들도 꽤 오셨어요. 연봉이 한 1억 되는 분도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찾아오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저희가 다 받아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왔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분들, 뭐 자영업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라고 하는 건 법인사업,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뭔가 사업자금의 문제가 생겨갖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실제 예상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고소득층이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300만 원 이상을 일단 고소득이라고 그분들을 한번 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300만 원 이상은 사실 그렇게 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을 빼고 나서 해보니까 실제로 평균소득이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대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득과 지출을 모두 일일이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 소득만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지출만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두 개를 다 파악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전체 한 반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가계 수지가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분들이 찾아왔었다 하는 거고요.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축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번 돈 갖고 생활비하고 빚 갚는 데 쓰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는 분들,
그런 상태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부채 문제 추정 맞췄고 도대체 빚을 얼마 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 개중에는 이게 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담보대출이라는 건 집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담보대출이죠. 아니면 뭐 전세 자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세금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담보를 포기하면 빚 상환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빼고 담보대출을 빼고 담보대출 뺐으니까 당연히 신용대출이겠죠. 그런 거 담보 없이 대출 받는 거니까 해보니까 대부분 다 담보대출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담보대출 있는 사람들도 담보대출 아닌 채무도 갖고 있더라 하는 게 하나의 대체로 이렇게 드러난 거고요. 근데 부채 규모는 대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고액 부채인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대개는 5천만 원 정도 이하 그 정도의 이제 부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쨌든 이제 고액 부채는 전부 다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사업자들 외에는 이제 고액 부채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단 한 건만 있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다 다중채무자였습니다. 뭐 평균 2.8건 정도 되는데 부채가 10건이 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 중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려막기는 결국 언젠가는 이제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폭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우리 참고로 부채가 많으면 일반적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채를 모르게 돼요.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빚이 있고 이걸 왜냐면 부채가 날짜가 다 틀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갚는 날이 다 달라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의식 자체가 사라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포기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그만 왔네. 네. 그 다음에 부채를 이제 뭐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부채 상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은 저희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40% 정도는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원금은 일단 부채치고 이자조차도 못 갚고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얘기는 결국 연체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고리 연체금 이자를 묻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비교해보니까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빚값대 쓰는 분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50% 이상이었어요. 원리금을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갚는 게 4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5%가 넘어가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를 킵니다. 25% 넘어가면 40% 넘어가게 되면 이건 경고 정도가 아니라 심각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심각 단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 중에는 100%가 넘는 분이 있었어요.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빚감대 써도 여전히 빚이 남는다는 얘기죠. 진짜 심각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100% 넘어서는 분을 저희는 3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폭발 직전인 상태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그 빚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다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지인 부채. 그러니까 은행권 부채를 쓰고 있는 분은 그러니까 건수 기준입니다. 건수 기준을 보면은 10%가 안 됐어요. 10%가 안 됐고 90% 이상은 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 이렇게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채무 조정을 이미 해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11분 정도가 이미 나는 개인 워크아웃 중이에요, 파산 중이에요, 아니면 회생 중이에요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인 워크아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개인 워크아웃은 사실 채무 부담 효과를 경감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겨 쓴다기보다 쉽게 접근하는 거는 절차가 쉬워요. 그냥 시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좀 하겠습니다. 되게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쉽다고 생각해서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장점은 있죠. 이제 당장 추심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추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제대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거는 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개인 워크아웃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이게 개인 회생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옆에 누구도 개인 회생을 했는데 그 사람 3년 지나니까 다 끝났대요. 근데 자기는 5년째 갖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한테 차별대우를 했느냐니까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중에 서류 같은 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시자고 하니까 이분이 개인 워크아웃중이에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해요. 제도 자체가 뭐하고 뭘 이렇게 분간을 못하고 자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참여 조정을 받았다고 하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합니다만 그럼 누가 만족도가 높으냐면 어쨌든 법원에 가서 회생이나 파산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힘들게 절차를 밟았는데 어쨌든 하고 나서 보니까 채무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는 높더라.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아까 이제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갖고 보니까 이분들의 소득 계층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최하위 1분위 계층보다 소득이 좀 높았어요. 우리나라 최하위 1분위 소득 계층은요. 월 소득이 한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0에서 저희 우리 보통 88만 원 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소득 최하위 1분위가 딱 거기에 해당이 돼요. 월 소득이 한 88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생각보다 소득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를 빼고 나서더라도 한 100만 원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는 소득상은 좀 나았어요. 최하위의 1분위에 속하는 분보다 조금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채는 그거 훨씬 최하위 1분위 계층보다 부채는 훨씬 높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하위 1분위 계층의 평균 부채가 1,200 정도 돼요. 1,500에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채 분포를 보면 저희가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딱 나왔고 1,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과 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나눠봤어요. 해보니까 1,500만 원 이하의 사람은 한 20명 되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원 넘어서는 사람은 50명이었어요.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어쨌든 우리의 어떤 소득 최하위 계층에 비하면 훨씬 부채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왔다. 사실 최하위 1분위 계층만 하더라도 그 소득하고 그 부채 감당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소득은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인데 부채는 훨씬 많은 상태니까 굉장히 이제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왔다는 거고요. 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뭐 여기 오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기대보다는 여기 와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기보다는 문의에 가까운 거죠. 나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제 성과를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쨌든 그것이 뭐 채무자 구제제도가 되었든지 서민금융 상품이 되었든지 간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셔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나중에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본인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자신의 재무 상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큰 성과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자기의 재무 상황을 갖다가 남이 짚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반 고수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어떤 내 재무 상황이 현재 어떻고 이게 그나마 뭐 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절박한 상태라고 하는 건지 상담사들의 분들은 봐줬다. 그런 분이 내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내 사정이 가장 급해요. 옆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난 그건 모르겠고 내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 왜 내가 지원이 안 되냐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한 분노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제서 안 됩니다. 요거를 쓰려면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됩니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 사회에 대한 불만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해 줬다는 것이 아마 이제 사업의 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절박한데 뭔가 도움이 좀 힘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늘 상담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상담사는 듣는 직업이래요. 상대방이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이 얘기하는 열심히 들어주고 거기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하는 게 상담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앞에서 치고 누구 나오면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을 가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마치 결국은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시지만,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뭔가 내 속에 있는 걸 확 털어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다는 어떤 성과는 있었던, 그런 걸 통해 성과는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어떤 개인 파상 절차에 들어간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컨설팅을 받으신 분은 되게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다. 내 상황을 이해했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통제할 것, 계획하고 통제할 것인지를 갖다가 방법을 배웠고 과제를 통해서 해봤고 내가 지켜봤다. 결국 상황 개선의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자력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어떤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들어갔고, 실제로 뭔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자기가 접근할 수 없는 걸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여기서 이런 절차 밟으시고 저희 가서 저런 절차 밟으면서 같이 가고 보여주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줬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성과는 한 5가지 정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으시는 것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소득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아니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부모나 자식한테 돈을 뜯어서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후원을 받아서라도 개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이제 개인 워크아웃, 회생, 파산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들도 설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하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별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회생, 파산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가 좀 까다롭고 요거 맞추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솔루션을 드렸지만 그 중에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는 한 7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해도 개인적 노력을 뺀 나머지 어떤 법률적인 조치, 그러니까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하는 분이 33분들인데 그 중에 18분은 실제로 이제 행동에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출 때까지 좀 더 기다리셔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사업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사실 공적법원에서 그런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고요. 시정회복위원회도 뭔가를 해주고 있고, 공적법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부채 문제가 계속 더 나빠지면 그럼 공적법원은 무한정 늘어나야 될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안 될 거라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공적법원이 무한정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적법원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필요한 조치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당신은 개인 워크아웃 들어가면 되겠다. 당신은 프리 워크아웃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산하세요. 이렇게 어떤 그 조치를 들어가는데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해주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적법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적법원이 무한정 모든 영역을 손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채 문제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는
어쨌든 민간범, 사적 영역에서 그런 어떤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사회 의의를 생각해보자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공적 보호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의 영역의 어떤 재무 상담 아니면 지원 이런 일을 갖다가 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모범적인 제가 모범적이라고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좋은 사례였다.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운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역할, 그러니까 꼭 일반 사람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민간 부문이 이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공적 부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사사업, 같은 사업들 유사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될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좋을까 하고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금년도에는 사실 그야말로 누구나 올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업에 취지 안 하는 사람이 왔는데 역시 그런 분이 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연봉 1억 가까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금융소외계층이냐? 금융소외계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 부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부채 문제하고 고민 좀 털어놓겠다고 하는데 연봉 1억이라서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준 것까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틀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전 필터링 기능이에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필터링 기능이 있어갖고 정말 우리 사업에 취재 많은 사람을 추려갖고 그 사람들 집중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상담받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게 됐어요. 나 급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화내기 시작해요. 안 들으려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교육과 상담을 연결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갖고선 내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게 아마 출발이 저기서부터 시작됐나 보다.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그걸 느끼게 되면 자기 상황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을 적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사례로 들어놓은 게 지역재활센터인 것 같아요. 지역재활센터에서 이제 교육하고 나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는 아마 그냥 와서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상담과 훨씬 클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상담을 갖다가 연계시키자. 그러니까 5만 원 바로 받아갖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일 동안 온 분들을 모아갖고 한꺼번에 교육을 한 번 하고 그분들을 상담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그렇게 또 프로세스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신청했는데 한 2주 있다 상담 받으세요. 교육 먼저 받고 그럼 상담 언제 받아요? 교육 끝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벌써 2주 3주 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자활센터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활센터에 어차피 모여있는 분들이고요. 거기서 교육시키기 좀 편할 것이고 어차피 말하자면 하나의 틀 안에서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훨씬 상담에 응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효과가 클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전적 지원에 이제 여기서 금전적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몇 살 똑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빚이 던치로부터 탈출하다라고 해서 그거 보고 왔는데 그러면 빚 갚을 수 있는 돈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건 곤란하죠. 그건 곤란한데 하나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을 안 들이고 법적 조치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기초 수급자는 돈이 없고 그럼 거기에 차상위층은 돈이 많아서 뭐 150만 최대한 300만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될 수 있느냐? 현실은 못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서 소득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계층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30%까지는 100% 지원합니다. 50%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50%면 그 사람들에게서 50%까지 지원해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80%면 당신한테 75%까지 지원해줍니다. 넘었으면은 자기 돈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소득과 지원을 갖다 연계시켜주는 방안을 제가 계속 딴 데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럴 필요성이 있다. 또 금전적인 어떤 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뭔가 좀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거의 30분 만에 죄송합니다. 네, 일단 앞에 전체적인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평가해보고 한번 향후 가져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보고 저는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외계층이 그 안에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좀 연계시켜서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솔직히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정보 공유를 통해서 내년에도 이게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와 함께 아까 자활센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수요는 굉장히 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금융 소외계층에 들어가져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하나 이제 참 취지는 좋은데 하나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 그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의 부모님들이잖아요. 네. 일하시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예. 하다 보니까 뭐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 맞아요. 6시, 7시에서 그래. 근데 그럼 6시, 7시에서 기다리는데 그날 피해서 못 오신대요. 이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일 텐데 그런 분들도 꽤 예. 대다수가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조선가정도 많이 있고 이주 가정들도 많이 있고 다문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 소외계층에 정말 필요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 고민하면서 그쵸, 좀 같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세요. 네. 저 딴 데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시간대 문제 때문에 제가 그걸 추진을 하다가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여건만 된다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너무 필요해서 제가 수원에서 막 점심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긴 해요. 들어보고 싶어서. 네, 이사님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 상담사로 활동했던 정민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 상담을 진행하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짧게 좀 해달라고 해서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윤희하는 대표님 윤희하는 버린 몸입니다. 가신 분들은 가시더라도 충실하세요. 윤희하 대표는 잠깐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단 크게 보면 개인적 노력하고 채무자 구제 제도를 유형별로 좀 나눴고요. 개인적 노력을 하면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구제 제도를 리파트로 해서 나눠서 총 7개의 유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 노력으로 그 해결을 제안했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개인적 노력으로 말씀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담자분들은 거의 그 부채가 연체가 좀 오래됐고 지금 현재 소득으로서는 갚지 못하는 분들, 바다 채무자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오히려 유용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쪽으로 좀 제한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적 노력으로 해서 소득과 지출 관련해 소득을 확대시키거나 지출을 감소하는 것으로 좀 제안을 드렸던 사례입니다. 그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자영 부부가 좀 내방을 하셨는데요. 매출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만 1,0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한 300 정도 소득이 발생됐다고 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지출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카드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서 점차 카드로 이용하다가 그다음 이제 대부업체 이용해서 월 부채 상환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됐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 순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순수입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매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입이 실질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한 300만 원 소득에서 300만 원 지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가격 수지가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점은요 현금이 계속 주머니에 있다 보니까 다 그게 본인 수입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입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제안을 한 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그 가격을 좀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매장보다 좀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방향을 했고 필요 없는 지출 줄여서 좀 순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은 좀 다른 소득을 좀 업종을 알아봐서 다른 소득을 좀 발생시키는 게 어떠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긴 했지만은 한 분이 거의 한 10시간, 24시간, 12시간을 가서 일을 하시는데 150만 원을 두 분이 가서 150만 원을 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한 분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이 다른 일을 좀 선택을 해서 당분간 가구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이거는 여기 이제 매장뿐만 아니라요. 대법원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표를 놓고 적어보면요. 지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정확히 몰랐을 때 부채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가계 수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지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수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소득과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했던 제로 컨설팅 방향으로 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인이나 복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상담이 다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의료 지원만 받고 있는 부부였었고요.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셨습니다. 가구 수입이 연금 포함해서 한 70만 원, 기초 노령연금 포함해서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생활비하고 병원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내고 몇 개월 못 내고 계셨고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병원비는 그 아내분이 이제 협작증이라서 치료로 바꾼데 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 번 계속 드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채가 더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느끼셨고 내담자 그분은 이제 당뇨 뭐 이런 걸로 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계속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을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부채하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계셨고요. 죽음을 생각하고 오셨어요. 예.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죽음이라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분들 그래서 좀 긴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기초수급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만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감을 좀 느껴서 왜 주거하고 생계 지원을 안 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자녀한테 일단 연락하는 게 싫어서 그걸 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지만 의료 지원만 받고 있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거기까지 받는 거는 연목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혼자 이제 65세 넘으셨고 파기 죽으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지 사각지대는 아닌데 본인이 좀 이렇게 거부하시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해서 좀 긴급 생계 지원도 받고 의료하고 주거하고 생계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한 3-4번 정도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상담 끝나고 부천 희망재단에 그 크리스마스 기적이 있어서 이 지원을 해서 선정돼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제 울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제 자살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서 좀 정서적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심리 상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상담을 와서 복지 상담도 다 했고 심리 상담도 다 했었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채 해결 방안을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그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생계 지원이 돼야지만 대학법률 구조공단에 무료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아마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에 그 대학법률 구조공단 가서 저랑 같이 이제 상담하고 서류 준비까지 다 해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뭐 모범적인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 같은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부채 상담으로 했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복지나 이런 쪽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부채 때문에 와서 다른 사업 상담까지도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화, 뭐 회생, 뭐 파산 이렇게 좀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사례보다는 내용 그 구제 제도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활사업단에 계신 분 오늘 좀 오셨으니까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 자활사업단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부채 연체가 좀 이렇게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워크아웃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체가 한창 많이 되셨던 분들,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재산이 뭐 없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좀 회생 쪽으로 좀 많이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재산하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제 회생 쪽으로 좀 파산 쪽으로 좀 가는데요. 여기서 그 대학법률 보통 변호사 비용하고 서류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단에 계셨던 분들은 소득이 좀 있으셔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개인 회생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에 그쪽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담하실 분들은 그렇게 소송구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는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해드리고 대부분들이 저기 맨 끝에 보시면 개인 파산하셨던 이분은 이제 이혼하시고 이제 부채를 떠안으셨습니다. 일부 이제 이혼하기 전에 이제 본인 명의로 부채가 좀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해결을 못하고 이혼을 하셨고 장애자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무 상담을 받고 너무 많이 우셔갖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는 것만 한두 시간 정도 상당히 그래서 이제 채무 독촉이 계속 이루어져니까 집에서 나오지 않고 뭐 우울증 이런 심리로 자살 시도도 하셨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부채를 해결해 주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이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고마움,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있다는 고마움, 여기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도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산까지 서류 접수까지 다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거의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개인적 노력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지금 당장 못하는 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부채 해결 사례,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사례를 뽑았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실직으로 한 2년 동안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자활사업단에 이제 가셔서 소득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갚아야겠다는 욕심에 전환대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환대출을 좋은 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요즘은 이제 전환대출을 하면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대법체 같은 경우는 이자만 주면 되는데 전환대출 뭐 햇살놀이도 있고 이런 걸로 하면 그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줘야 돼서 실질적으로 매달 뭐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빌려서 10만 원을 이자만 주고 있었는데 이걸로 전환대출하니까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전환대출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 40만 원 그 부담이 되니까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채 상환 여력이 저희가 이제 저희들 이렇게 상담할 때 중요하게 보고서 거기에 맞게 채무 조정을 좀 해드리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웠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의 좀 채무자 구제 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또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통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고 혼자 있으면서 누가 나를 돌봐주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보험 같은 거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50만 원까지 요번에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보면서도.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는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꼭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20만 원씩 20년 납이면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보험 하나 상품이. 그거 내려고 부채를 많이 져요. 보험료 내려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또 보험료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죠. 왜 꾸준히 이게 그 자활사업단이든 자활센터든 아니면 뭐 부채를 상담할 수 있는 재무상담이든 이런 곳이 좀 많이 있으면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좀 없어질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채무자 구제제도 사례 중에서는 그 낙상사고로 이제 병원비하고 생활비 부족 때문에 부채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좀 어려우신 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나요? 회생하고 파산은 개인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저희 이제 부채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사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주변 지인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 좀 들어서 워크아웃을 좀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변호사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도 마련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있어서 자활사업단에서 한 1년 퇴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워크아웃 하고 났는데 1년 이후가 문제죠. 자활사업단에서 나오게 되면 소득이 끊기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었으면은 자활사업단에서 나오기 전에 부채는 해결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계급여를 받으시든 해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셨을 텐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좀 채무자 구제 제도를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개인 워크아웃을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이렇게 유예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 6개월 동안 뭐 상환을 좀 미루게 한다든가 좀 해서 가능한 한 그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했을 때 자기 돈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그 분들이. 그래서
유예를 시킨 다음에 내년이나 이제 파산이나 회생, 아마 파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상담 마치고 이제 제가 소외를 1인 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서 의료하고 주거 비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LH 임대 지원에 대해서 이거 진짜 확산시켜서 많이 해야 됐던 거를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어차피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 주거는 이제 정부에서 주지만은 LH 임대 지원이라는 이런 거 제도를 좀 통해서 그 의료비용, 주거 비용을 낮추면은 이분들이 생활이 좀 많이 가능하시구나라는 걸 절실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LH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상담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하겠고요. 주거하고 의료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의료 지원이라는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LH 임대 지원도 관심을 좀 갖고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성 목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기 전에 다 해놓은 거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를 또 몸이 또 안 좋으셨던 분들이라 보험을 함부로 해지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안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처음부터 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채무자 구제제도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를 이용을 하더라도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구조요. 비용구조는 그 절차에 대한 비용 같은 건 아까 윤정 대표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게 이제 박순희 이사님하고 제 오래된 인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부천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28년을 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한다고 작년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내년에 노니까 그냥 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저는 퇴직하기 전에 저는 평생 사회복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보다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사실은 퇴직하면 사회복지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문화적 활동 이런 것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올까? 얼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의 지금 생각은 제가 이제 관공서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민간 영역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말 문턱이 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례를 제가 6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앞에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그 수급자들이라든가 어려우신 분 상담을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급자들이 받은 거 하고 해서 다 합쳐서 보험료 내느라고 보험료 몇십만 원 내고 맨날 빚지르시는 분들 상담해 봤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막 정리시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또 보험료가 많이 쌓이면 그래도 자산으로 또 여기가 돼서 나중에 수급자 보험을 못 받게 돼요.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례를 제가 해서 3가지 나누는 게 처음에 열심히 일했지만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는 건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그리고 가족 해체 아까 단독가구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네트워크가 생명이다라는 거.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희망재단도 이용했고 제 이제 후배 공무원들한테 상담하다가 그냥 직접 그래서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전화해서 누구누구씨 지금 이 제도가 쓸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수급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사례 한 가지는요. 한 분이요.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사례였는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금융 관련 기술이 있어 기술자예요. 근데 1억을 왜 소자본 창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 이렇게 하고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2억짜리 기계를 5천만 원을 보증금을 내고 2억짜리 기계를 샀어요. 그럼 1억 5천의 빚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 또 선배하고 같이 외제차를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거의 그 1억 5천의 그 기계값 빚을 갚게 됐을 때쯤 돼서부터 이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문을 접게 됐어요. 그리고 그 거의 1억쯤 주고 산 외제차는 아주 헐급에 팔아버리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처음에 소자본 창업 대출 1억은 그대로 남아있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이제 그 외국인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해서 했고 아이도 낳게 됐는데 현재 상태는 원룸에 하나 살고 있는데 그동안 일용노무하면서 이자하고 막 갚아 나갔는데 이제는 막 거의 그게 코너에 몰린 상태, 벼랑 끝에 몰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저도 이분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재무 쪽에서 넘어가 상담을 했을 텐데 벼랑 끝에 서게 됐구나. 이 다문화가정 여성은 또 어떻게 하지? 또 11월에 아이를 낳는다고 했었거든요. 이 아이 출생을 했을 텐데 이 아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가슴 답답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례는요. 한 노인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형 트럭을 운전을 하셨대요. 근데 70대 노인인데 대형 트럭도 노인처럼 늙어버려가지고 차가 멈췄어요. 차가 멈춰서 고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폐차를 시켜버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지적 기반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얼굴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이분이 혹시 여자 문제가 복잡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부인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을 2권이나 쓴 저자였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한 권 쓸 때는 1인 출판을 하셔서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2번째 쓸 때에는 너무 자기가 만족을 했던 거예요. 이 책을 홍보를 하면 책이 많이 팔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갖고 책 홍보비에 썼어요. 신문에도 내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책이 팔려요. 요즘 유명한 웬만한 교수들이 쓴 책도요 1000권이 팔리기가 힘들다고 해요. 나중에 상담을 하다 맨 끝마무리에 이분이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래요. 자기 차에 가서 자기가 갖고 오겠다고 책을 저 선물로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먹고 사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다마스를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되고 이제 또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이분은 사는 상태도 월세 보증금 굉장히 싼 300만 원에 한 달에 15만 원 짜리면 얼마나 허름한 집인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데 이분은 가장 상담을 쭉 하다가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6만 5천 원씩 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 트럭 운전하실 때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70세가 넘은 노인이고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딸 하나 있는데 크게 도움받을 수 없는 분이어서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분은 일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돼요.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으로 해서 자활 쪽에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상담도 재무 쪽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아마 상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건강과 관계에 대한 건데 여자 노인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부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는 미혼한 40대 아들이에요. 돈을 벌었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남편분이 옛날에는 정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었어요 라고 할 뻔했고 유복하게 잘 하셨던 분이에요. 사업하시다가. 근데 IMF 때 망하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오셨는데 지금 남편분은 이제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시고요. 그 부인은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아들이 무슨 부채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한 거의 6천만 원 정도가 날아온 거예요. 사실 아들로 이렇게 떼어내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상담할 때 떼어내서 아들만 신불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1억 몇천짜리에 전세를 살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 남편분도 실형불량자죠. IMF 때 이후로 쭉 부인까지도 부인은 이제 현재 신불자는 아니지만 남편이 뭔가 되면 이제 자기까지 같이 되니까 전세 계약서를 아들이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는 서류에 아들이 1억 8천만 원짜리 전세를 갖고 있는데 6천만 원의 부채를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 가슴이 답답한 까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이제 아주 사업을 볼링장 운영해서 되게 잘 사셨대요. 잘 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정육점에서 이제 이런 대형마트 일하다가 몸도 아프고 막 아프시니까 못하게 된 상황이가 되고 남편도 간경화되고 아들 젊은 20대 젊은 아들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넣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아버지는 강경하고요. 엄마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일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20대 아들이 한 200만 원 벌어서 자기도 살아야 되고 부모까지 부양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아들을 떼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공적 보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들은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우선 같이 살지만 가구 분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구 분리하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거든요. 부모는 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분리시켜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리만 되면 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그리고 의료급여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 혜택이 훨씬 더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여러 질병 치료를 이 두 분 다 질병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어떤 공공부조의 어떤 그쪽으로 연결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시민연합 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저기 했던 거예요. 이거 시민연합 아니고요. 그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면서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최고의 복지 혜택 그리고 최고의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오신 분은 이제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긴급지원, LH인데 여러 가지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것은 뭐였냐면 저소득 창업자금 융자 대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그 사업이 저도 하루 이제 공무원 연락을 해서 후배 공무원 연락해서 이 사업 살아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사업이 죽은 사업이라 지원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LH 임대를 받은 주택을 지원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그 월세를 내지를 또 월세를 또 LH 임대도 사실 선택을 할 때요 우리가 본래 본인이 5%만 보주는 걸 보관하면 돼요. 7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갈 때 350만 원만 부담을 하고 사실 임대료가 싸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뭔가 급한 마음에 막 급하게 전세 임대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큰 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감당을 못하게 돼서 그분도 한 달 후쯤에는 쫓겨나게 되는 상태가 됐는데 아무것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번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재무 쪽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저도 어떡하지 망설이면서 아니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정말 좋은 상담 올해 제가 6개월 동안 좋은 경험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요. 사실 회의 때도 하고 통장 회의 때, 단체장 회의 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막상 몰라요. 지원을 받을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오늘도 오전에 제가 그 의료사업이라는 거기에서 회사가 왔는데 대부분이요.
그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요, 어려운 분들은 정말 많이들 받으세요. 직접 우리가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 돼,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도요, 노인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요, 제안을 한 게 한 노인이 6개 프로그램 이상을 시청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많이 오셔서 한다는. 거기서는요, 수급자, 빈곤층 노인들은 식사를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노인들은 1,000원만 내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지방 구석에만 그야말로 바뀐 어두운 노인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살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하는데, 그래서 아마 어쩌면 공공에서 하기 힘든 민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찾아가는 상담. 사실 공무원들한테 찾아가는 상담하라고,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잘 못하고 안 하고 힘들어요. 민간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이제 우리 금융재무상도 그것이 이제 위기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해봤지만, 이제 요 마지막 사례가 이제 민간 자원 연계한 사례예요. 50만 원에 15만 원짜리 월세를 얻었는데 50만 원도 조차도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세요. 정말 저 상담을 하면서 몇 번이나요? 정말 내가 이렇게 어떻게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뭐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그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우리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요, 또다시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 되는, 만약에 국가에서 탕감을 해주도록 또다시 되풀이, 거기에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까 말한 보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분들보다는 조금 더 영악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어떻게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례, 2억짜리 기계를 사면서 1억을 대출받아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대표 임주환 대표님하고 해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교육이 이루어지길 좀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치면서 말씀드리는 게, 강봉서의 문턱보다는 훨씬 낮고 편한 곳이 민간 연합의 어떤 문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분들도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 많이 드리고요. 저도 아주 보람 있는 6개월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행사 시작할 때 전체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서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이게 기다리세요. 우리 저기 아까 뭐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발표하면서 다 소개를 했는데, 왔다가 이제 가신 분이 아까 김홍미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 다녀가셨고요. 지금 여기 노동복지회관에 우리 관장님하고 식구들 같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희망재단에 우리 팀장님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가 4곳이 이번에 교육과 상담을 같이 연결했어요. 시흥에서는 못 오시고 나눔에 박동호 센터장님도 가셨네요. 나눔에서 오신 선생님, 네, 두 분 선생님 계시고, 소사 선생님 오셨고, 원미는 오늘 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3곳에서 이제 교육도 같이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연결해 주시고, 뒤에 이제 사례 관리할 때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박명희 시원님 지금 되게 바쁜 회의를 마치고 오셨어요. 저희 일과사랑 법인의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담하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하신 분, 아까 그거 보셨죠? 그 영상 보실 때 동주민센터 112, 그 다음에 시장 이런 데 다 다니시면서 홍보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이걸 인지하시고 오셨어요. 네, 두 분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진행만 제가 할 건데요. 이번에 이제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우리 상담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가서 교육을 하고 실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에 요청해서 이렇게 현장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사례가 연결돼서 상담을 하셨어요. 의미 있고 좋았다 이러지만 현장은 어떤지 그 얘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나눔지역자활센터 손정민 팀장님께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나눔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손정민입니다. 우선 저희 부천 나눔지역자활센터는 7월 18일 날 재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그때 우리 참여 주민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무 관련해서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1대1 컨설팅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서 그때 상담 신청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참여 주민의 한 15% 정도가 비탈출 프로젝트 상담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이어가고 계시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사후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방안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센터는 수급자, 또 차상위 자활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데 가장 장애되는 요소가 이런 신용 문제, 경제적인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 자활센터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 고민을 이 비탈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게 평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개인 정보라든지 자기 신용에 대한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계속해서 함께 관계를 하고 근로를 하고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연계기관을 통하여서 1대1 상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밀 보장도 되고 그런 부분에 더 편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근로를 하시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시간들을 피해서 우리 정민영 상담 선생님이 저희를 담당해 주셨는데, 퇴근 이후에 또 주말에 정말 가리지 않고 우리 참여 주민들의 시간에 맞춰서 출동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또 더 욕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여 주민들이 이제 근로 동기도 강화되고 만족도도 되게 높았는데, 이 선생님들을 좀 모아서 1대1 컨설팅 말고 이 공통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모아서 그룹 집단 상담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면 어떨까? 또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 우리 정민영 이사님이나 우리 상담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내부에서도 사례회의를 좀 통합사례회를 통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배우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가면 너무 좋겠다. 우리 자활센터 지금 3개 자활이 아니라 4개 자활이 함께 진행했잖아요. 이것이 계속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통합사례를 진행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과제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소사나 원미에서 더 뭐 이렇게 추가할 게 있을까요? 없으세요? 대표로. 네. 그 나눔자활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사실은 때로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까 이렇게 해서 같이 사전에 계획도 하고 교육에 많이 참여도 하고 이후에 이제 상담과도 굉장히 잘 연계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경기도에 두 주무관이 오셨는데 가셨잖아요. 오늘 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 선정할 때 안 해주려고, 왜 안 해주려고 했냐면 하나는 이제 부천에 금융복지센터가 있어요. 시청 1층에 있거든요.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데하고 사업이 중복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못해 이제 선정을 받고 예산도 많이 깎였는데 사실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선정해 주긴 했는데 이번에 사업 공유회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잘했나 이렇게 진짜 할만한 사업이었나 이렇게 궁금해서 왔대요. 왔는데 와서 이렇게 쭉 들어보고
하고 지금 가셨잖아요.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괜찮네요. 그래, 내년에도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내년에는 그럼 광명까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시흥은 원래 이제 했으니까 시흥도 좀 더 실효적으로 하고 광명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 사업의 의미와 이런 게 점점 커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실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사업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하시면서 이렇게 채무 중심으로 상담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딱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워크아웃, 개인 회생, 파산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가서 그 요건에 맞는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이걸 하는 데는 있지만 당신이 지금 뭘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잘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솔루션을 주고 또 이후에 또 계속 피드백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되게 크게 부여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나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도 저는 깊숙이 집중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봤는데 하나는 사실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지금 이제 재무 상담하시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경험도 워낙 풍부하시니까 문제의 핵심도 잘 찍고 그분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를 바로바로 아시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이런 식견이 뛰어나시고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사를 모신 거죠. 그 분야에. 그리고 이제 정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원미 자활에 가서 사실 주말 상담, 야간 상담 그 상담사가 필요한 시간이면 언제든지 가서 상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회복위원이나 이렇게 가실 때 다 같이 뭐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 그런 서류도 같이 해주시는 이렇게 헌신성, 전문성이 있으면 보통 헌신성은 별로 없는데 전문성에 헌신성에 이 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주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연수원장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 이 서민금융의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게 개인 책임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감당하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 폭력적이다. 그래서 같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 이영주 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너무 잘 알려진 오랫동안 공무원 하면서도 공무원답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틀이나 관료적인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자원과 사람을 연계하는 오지랖 넓은 공무원이셨어요.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도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에 이제 복지 상담 하시면서 워낙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환상적인 팀워크와 그 다음에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홍보 현장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걸 잘 조율하고 진짜 이렇게 만나서 이걸 연결하고 이런 역할을 잘 해주셨고 또 그 다음에 이 자활센터 우리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연결성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교육과 이런 게 연결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또 현장에 이렇게 우리 이제 매달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걸 또 해결하려고 애쓰시고 희망재단이 그런 자원을 또 연결해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너무 되게 감사하고 이 사업을 진짜 이렇게 1년만 하고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그건 어쨌든 좋은 피드백도 받아서 용기를 갖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피드백보다는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하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도 사실 그 지역아동센터 다 가난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곳이거든요. 진짜 우리 그 부모들도 다 그런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되게 어두웠던 건 윤주환 대표님이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부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거기 좀 보태실 거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말씀씩 좀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혹시 우리 박명혜 의원님 한 말씀.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 내년에 다시 한번 광명까지 확대한다는 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쪽 부모님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들도 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이제 실제 이런 문제를 여러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시에서 민간하고 결합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계속 따로 놀 때 서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 공유회를 민간하고 경기도로 한정하지 않고 부천시의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랑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왔고 내년에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네, 희망재단. 내년에 아마 더 힘차게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사실 빈얘기여서 많이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대출이라는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12월, 1월을 이제 리모델링 기간이라고 정하고 일시 중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한 담당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대출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분들이랑 많은 선생님들에 비하면 저는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 빈곤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2년, 3년 정도 진행했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개인적인 결론은 정보의 빈곤이랑 의지의 빈곤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 사례를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뭔가 쓸데없이 나가는 생활비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사실 참여를 했지만 들어보고 이번 상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일말에도 어떤 희망이나 어떤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뿌듯한 감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좀 고민인 점은 이렇게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착한 대출 상담을 받으셨던 분 중에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신데 추천이 들어오고 또 간곡한 부탁도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사람이 몇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상황을 되게 어려워하고 계세요. 결국은 저희는 뭐 고리의 대출은 아니지만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못 갚는 빚이 되는 거죠. 저희가 뭐 강제 전화줘야 이러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시 중단을 했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한 것도 좀 있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해요. 재대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은 재대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하시는 분의 3분의 2 정도도 다 기존 대출이 있어요. 고액 대출. 대부분 제2금융 혹은 사채, 대부 이런 쪽에 다 대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대출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 텐데 심지어 저희는 소액이고 100만 원 정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획이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재단의 방침은 아니고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빚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환하다 보면 되게 지쳐요. 지금 사회생활한 지 5년이 됐는데도 막 어느 때는 진짜 나도 누구처럼 스탬프 던지고 여행 가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그 청년이라는 문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통장 보면서 그 마음을 진정을 시켜요. 그래 아직 못 뛰어나 일을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2년 한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만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은 돈이 남아있는 거죠. 빚을 상환하면서.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저는 오로지 생활비 혹은 대출금 상환 이거에만 그 모든 돈을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저축금액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경험이 사실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 저축하시는 거 있으세요? 물론 다 얻어가시고.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물론 저희가 지원금이나 이렇게 소액대출에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채감 의사를 참석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좀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그에 있어서 많은 의견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발표 들으면서 교육 많이 됐죠? 공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또 상상도 할 수 있고 또 내년이면 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겠다,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모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와 만났던 그분들이 더 용기를 내고 문제가 풀리고 진짜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내년에는 꼭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하여튼 많이 힘들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지만 결국 사람의 일이다. 우리가 함께 조금씩 헤쳐나가면 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하나 뭔가 해내는 그런 해로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